자, 우리 이제 계약했죠? 이번에는 우리 8월 3주니? 3주 됐나? 응. 3주차 수업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 만났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고려가요와 경기체가 단원에서 고려가요만 나가보려고 해요. 오늘 나갈 작품은 첫 번째 가시리, 정과정, 그리고 정석가, 청산별곡, 하나 더 동동. 이렇게 5가지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청산별곡 해당 선생님이랑 7월 초에 했다면서요. 내용 기억나나요?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얄리얄리 얄리아성 얄라리 얄라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억나는 것 같지? 그래서 청산별곡은 오늘 수업 중에서는 크게 다뤄보지는 않으려고 해요. 다만 선생님이 이번 수업 블로그 내용에다가 이거 청산별곡 수업 준비했었던 필기 내용 같이 보내줄 테니까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배부한 숙제 있죠? 숙제 아니지. 선물 있죠. 이 선물 100문제 풀어오는데 청산별곡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제 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블로그 링크에다가 같이 이렇게 걸어준 수업 영상이랑 자료 참고해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정식적으로는 4개만 나갈 거예요. 와. 네. 4가지만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고려가요가 먼저 뭔지를 좀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앞서가지고 배웠었던 것들이 향가, 그리고 한시였었죠. 모죽지랑가라든지 모죽지랑가 아니면은 창기파랑가, 그리고 제망매가, 정읍사, 이런 것들이 향가였어요. 그쵸? 신라시대 때 우리가 향찰 표기로 이렇게 쓴 우리의 이 시조들이, 가사들이, 노래가 향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향가는 이제 4구체 향가가 있고 8구체 향가가 있고,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가장 진화한 모습의 향가를 배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구체 향가? 10구체 향가를 배운다라고 했어요. 10구체 향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산해가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10구체 향가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단 내용상 몇 단 구성이 돼야 돼요? 3단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기와 서와 결로 3단 구성이 돼야 됩니다. 기, 서, 결로 3단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근데 줄수가 제한적이잖아. 10줄 딱 정해놨잖아, 얘들아. 무조건 10줄은 돼야 되잖아. 이 10줄을 분배하는 거야. 기에서 5줄까지가 이제 기일 수도 있고, 3줄이 서, 2줄이 결사,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3, 5,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4, 4, 2일 수도 있어. 정해져 있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죠? 분필, 색깔 있는 분필을 다 어디다 놨죠? 여기 있네요. 머쓱. 자, 어디가 정해져 있어? 여기가 정해져 있죠. 2줄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불러? 낙구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낙구의 첫 머리는 반드시 몇 글자?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죠. 그죠? 낙구의 첫 머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감탄사여야 한다. 감탄사여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감탄사가 나와 줌으로써, 우리 애들아 기억나죠? 제망매가 떠올려 보세요. 미타찰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추모하면서 삶의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미타찰에 다시 만난 날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시킨다. 시상, 집약, 전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이 감탄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향가는 주로 향유했었던 계층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사회적 지배층들이었었다. 왜냐면 어쨌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식으로 표기를 한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좀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회적 지배층이죠. 지배층이라고 하면 승려나 아니면은 이제 육두품 세력들 혹은 화랑. 그렇지, 화랑.
화랑은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찬기파랑가나 모죽지랑가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럼 옆에 있는 한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한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 최치원의 추야우중이라든지 촉교화라든지 아니면 엄청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었던 야청도의성까지 있었단 말이죠. 자, 이 한시도 마찬가지로 야청도의성은 발해의 우리 이제 유일한 발해 문학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라시대 때 거의 향유되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시는 한자가 몇 글자냐에 따라 가지고 나눠져요. 5글자냐, 7글자냐에 따라 가지고 5글자면은 5원시, 7글자면 7원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글자 수에 따라서 5원과 7원으로 나누고 거기에 형식으로 뒤에 또 뭐라고 덧붙이게 되냐면 사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절구, 팔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율시, 12행 이상이면 배율. 야청도의성처럼 형식이 조금 자유롭다. 엄청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했었던 거 아니었어요? 좀 길거나 이렇게 형식이 자유롭게 되면은 우리가 고시. 자유 형식에서는 고시라고 불렀었다. 그래서 5글자로 된 사행의 시면은 5원절구. 7글자로 된 자유형의 시는 7원고시. 이렇게 불렀었죠. 한시도 마찬가지로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배층들이나 지식인들이 많이 향유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한가의 특징이 어디에 계승이 돼요? 조선시대 주로 향유되었었던 이 시가 문학이 뭐였었어? 시조였었잖아요. 그쵸? 시조에도 계승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시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가요 넘어갈 거예요. 자, 시조를 향유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 평시조는 고려 말부터 있었었던 신진 4대부들, 즉 선비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양반, 지배층이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조도 마찬가지로 지배층이었었구나. 지배층이 향유했었고,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정형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형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였는데 4가지의 형식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 3장 6구 45자 내외에 앞에 보면 19채 향가의 특징이었었던 이 3단 구성, 기서결의 3단 구성이 어디까지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조까지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조에서는 기서결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그렇지,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 글자수, 그리고 사음보의 형식, 사음보의 율격과 마지막, 이것은 19초 향가의 특징인 낙구의 첫머리는 반드시 감탄사여야 한다는 특징이 이렇게 4번째의 특징으로 계승되게 되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종장의 첫 머리는 글자 수를 고정해요. 몇 글자? 몇 글자? 3글자. 우와, 떠들지 말라 그럴 때는 계속 떠들더니 대답 한번 하려고 하면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네요. 정말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서는 이 시조의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 평민들이 향유하는 사설시조가 되면서 이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형식이 지켜지기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쓰이게 돼요? 3장과 종장의 첫머리는 3글자 고정, 요 2가지 향가, 19초 향가의 특징을 계승한 요 2가지의 특징만 이어져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반대로 가사문학은 이 3번만 지켜지면은 길어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지금 여기에다가 썼었던 향가, 한시, 시조 같은 것들은요, 주로 평시조 같은 것들은 다 사회적 지배층에 의해서 향유되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고려가요는 그렇지가 않아. 고려가요는 평민들 사이에서 널리 불려졌었던, 오늘날로 치면 대중가요 같은 거야. 대중가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었던 구비전승된
문학이었었는데, 근데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대표적인 고려가요 가실이거든요. 이거를 불러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노래처럼 부르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가실이 가실이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구비전승 되면 음을 우리가 알 텐데 그 음을 잘 모르잖아. 왜냐면 구비전승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기록돼서 기록문학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기록이 되는 것이냐? 평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게 된 노래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평민들 사이에서 불려지던 노래, 평민 출신의 즉 민간 기녀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었겠지. 근데 이 민간 기녀가 고려 시대에 이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궁중악으로 유입됐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궁중악으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실에서 불려지는, 궁중에서 불려지는 음악 같은 것들은 남겨놓는 게 좋잖아. 특히 기록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 조선이었었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록의 나라다 보니까 이 조선 시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록으로 다 남겨놓는 거지. 조선 전기에 성종 때 우리나라의 이 음악서가 되는 악학계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악학계범에 지금 여러분들 보여지는 대표적인 고려의 가요 가시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형식상의 특징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형식상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냥 앞서가지고 향가, 한시, 그리고 시조까지 형식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고려가요에는 어떤 형식상의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332조의 음수율, 글자수 또는 사문보 의 율격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정형화된 율격이라는 거야. 정형화된 율격, 형식이 정해진 율격이 나타나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연체. 우리 앞서 넘겨보면은 한시나 아니면은 한시나 아니면 향가 같은 것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띄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이 그냥 쭉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거는 연을 구분해 줍니다. 이렇게 나눠줘요. 연을 구분해줘서 나눠준다. 분절체라고도 하는데 나누어서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있는 분연체 그리고 독특한 무엇이 있다? 후렴구가 있다. 이 독특한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크냐? 내용과 관련이 없는 흥을 돋두기 위한 조흥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332조의 음수율 혹은 삼음보 그리고 분연체로 이루어져 있고 후렴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분 후 이렇게 기억해 줄 수 있어요. 3분 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충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현존하는 고려가요 가운데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 가시리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난. 근데 아까 선생님이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다 그랬잖아. 332조라 그랬는데 가실이 있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네? 나난이 있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가실이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이건 나는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의미가 없는 여음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음 같은 경우에는 글자수로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도 마찬가지로 여음은 제외를 해줘. 그럼 해석을 하면은 가시렵니까? 저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우리 임금님 덕분에 대평성대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혀 관련이 없죠. 맥락이 전혀 안 맞잖아. 그치? 아니 가시렵니까 하면서 화자가 지금 임과의 이별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대평성대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이 향가의 특징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독특한 후렴구가 되겠다. 그래서 의미 없는
여음구이자 흥을 돋우기 위한 조흥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듬감을 살려주는 거야. 아마 궁중악으로 유입되는 가정에서 덧붙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왜 궁중에서 아무 노래나 부를 수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흥을 돋우기 위한 조흥구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볼게요. 날너는 어찌 살라 하고 나더러는 어찌 살라고 하고 임께서 가버리시면은 나는 앞으로 어찌 삽니까? 예요. 그래서 이별 후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거야. 화자가 이별 후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어. 염려하고 있어. 왜? 나는 이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 우리가 헤어지면은 난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염려하면서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두 번이나 반복되네요. 그쵸?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리고 이 표현을 봐봐.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버리고 간대. 나를 여기 버리고 간다는 거야. 임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 있어요. 원망. 그쵸? 나를 진짜 여기 두고 가시는 거예요? 저 버리고 가실 겁니까? 나난 여음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이제 후렴구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네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4연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의 이 구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 여기 마지막 아니죠. 전 한번 볼게요. 잡사와 두어리만 나난 잡고 싶지만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잡고 싶지만은 두렵습니다. 붙잡고 싶지만 저는 두려워요. 붙잡고 싶지만은 무엇할까 두렵대?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봐 두렵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화자를 적극적으로 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이별을 하기 싫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임을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야, 나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야, 나를 왜 버리고 가는 거야? 잡으면 되잖아. 근데 왜 못 잡아? 우리 답답하네, 정말. 우리 화자의 성격은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 소심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못 잡는 이유를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저 잡고 싶은데, 잡았다가, 이거나! 하면서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안 올까봐 무섭단 말이에요. 되게 소극적이지 않니? 여러분들이라면, 특히, 여러분들이라면은 좀, 바로 야 나랑 왜 헤어지는데? 막 이렇게 막 따져물을 것 같잖아요. 그쵸? 야 다시 만나자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안 만나줄까봐 다시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이별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별을 잡지 못한다는 거야. 아이고 안타깝네. 화자가 조금 소극적인 편인갑다. 자 그러면 서론님 보내옵나니 자 여기에서 서론 밑줄 치고 한번 볼게요. 서론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주체가 임이야. 주체가 임일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주체가 임일 경우에는 임도 이 이별을 서러워하는 거야.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그런데 만약에 서럽다의 주체가 임이 아니라 화자가 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나를 서럽게 하는 임 하면서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을 혹은 이별을 서러운 님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한대? 보내옵너니 화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내주는 것밖에 없네 지금. 그쵸?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셔서 가시는 듯 돌아오셔서 여기에서 나는 확실히 화자가 되게 소극적이라고 느꼈어. 여러분들이 이별의 상황을 앞두고 있다라면 어떤 식으로든 이 이별을 극복하거나 아니면은 이별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쵸? 그런데 다시 어떤 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화자가 하는 건 가만히 있는 것뿐이야.
그치?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면서 누가 돌아오기를 바래? 화자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위증지가 대평성대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실이 이제 우리 인생에선 끝이에요. 다시는 배우지 말자. 너무 이제 기본적인 고려 가요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업에서도 이제 더 이상 다뤄보지 않을 테니 이제 우리 인생에서는 과실이 안녕.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안녕해 봅시다.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고 다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답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음보의 정연적 율격이 나타나 있다 그랬죠. 그쵸? 332조와 삼음보의 정연적인 율격이 나타나 있고 리듬감도 형성을 해줘요.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명령형 어미라. 자, 명령형 어미는 무엇이에요? 집중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에서 공통되는 말은 뭐야? 뭐뭐해? 라. 그쵸? 뭐뭐해라. 이 라가 명령을 할 때 쓰는 명령형 어미잖아. 근데 명령을 한다고 생각해봐. 선생님이 아까 명령할 때의 목소리 약간 여러분들 위압감 들고 좀 무섭다고 느끼지 않았나요? 그쵸? 집중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들이 사실 명령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뭔가 권위적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뭐뭐 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가 간곡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 지금 봤었던 가시리의 화자는요 굉장히 소극적 화자였었죠. 소극적인 화자가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잘 우리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어미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호령글을 통해서 통일성과 구조적인 안정을 부여하고 있다. 그치? 위증지가 대평성대라고 하는 호령글 나타나 있고요. 의문형 문장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쵸? 의문형 문장도 쓰이고 있습니다. 가시렵니까? 자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자,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면서 의문형으로 여성적 어조가 나타나 있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화자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몇 번일까요? 바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임과 이별의 상황에서 지난날 저지른 자신의 잘못, 지난날 저지른 자신의 잘못은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자, 그리고 이별하게 된 외부적 상황을 탓한다? 얘네들 왜 이별했는 줄 알아? 가시리의 화자와 이미 왜 이별했는지 알아요? 우린 몰라요. 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화자가 이야기를 해줘야만 하는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임과의 재회를 운명에 맡기고자 하는군. 운명론적 세계관도 그렇게 크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임과 이별한 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 나타내고 있죠. 이별 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염려.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여기에서 너 없으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자신의 상황을 이별 후에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 3번, 4번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하면서 임과 재회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군. 임과 재회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모색할 정도로의 적극적 화자였어요? 아니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상실감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극복하고 있군.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상실감을 느끼는 거 맞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극복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3번 보겠습니다. 3번처럼 혹시 3번이 조금 어려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3번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일요일반 친구들은 엘리트가 따로 없어요. 3번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다는 거죠. 몇 명이나 맞았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3번을 보면은요. 윗글과 보기에 관련 지은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잖아, 얘들아. 그치? 김수월의 진달래꽃이 나와 있어요. 진달래꽃이 무엇입니까? 진달래가 가지는 이 이미지, 오늘 선생님이 오전반 보충반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중에서는 봄 하면은 동풍도 있고 삼춘 하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뭐예요? 도화죠. 살구꽃 뭐예요? 행화죠.
그 다음이 뭐였지? 아기 진달래. 근데 진달래 봄에 피는 꽃은 맞아. 그치? 진달래가 봄에 피는 꽃은 맞은데 이 진달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두견화, 한의 이미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견새도 마찬가지로 접동새가 등장하면 그 울음소리가 너무 슬프다고 해가지고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꽃은 이화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진달래라고 하면은 대놓고 한의 정서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별의 한을 이야기하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 진달래꽃이 사실상 화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자신이 진달래꽃 같은데 이 진달래꽃을 임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 헌신적인 태도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말은 운다 안 운다? 안 운다. 근데 진짜 안 울까? 아니 울어. 근데 너무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일부러 뭐라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반어법으로 이별하고 싶지 않은 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근데요. 왜 이 진달래꽃,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왜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는 걸까요? 이별하고 나서 화자 자신과 이별하고 나서 이미 앞길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야? 축복해주고 그리고 밟고 가세요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인 태도까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어려웠다면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내신에서는 가장 기본형의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면은 지금은 시 하나에서 한 3-4문제 정도 나오잖아. 그 시에 대한. 지금은 시 하나로 이제 고등학생 되면은 하나의 시로만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이 시와 비슷한 다른 작품을 가지고 온다든지 비슷한 표현법이 쓰인 시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윗글이 가시리였죠. 가시리와 그리고 진달래꽃에는 공통점 찾는 거야. 둘 다를 얘기하니까 공통점 찾는 거죠. 얘도 공통점이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임의 뜻을 따르는 화자의 모습. 자신의 뜻은 뭐겠어요? 이별하고 싶은 거야? 이별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별하고 싶지 않은 게 화자의 뜻이야. 이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임의 뜻대로 따르겠대요. 공손하게 임의 뜻대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쵸? 이 두 화자 모두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임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상황에서 유발되는 한의 정서. 그치? 이별을 하는데 왜 그냥 왜 이별을 하는데 한이 되는 거예요? 난 보내고 싶지 않거든. 난 헤어지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임께서 떠나가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보내주는 것밖에 없네. 한의 정서죠. 두 가지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볼게요. 보기와 달리 윗글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윗글은 가시리였죠. 가시리에만 드러나는 특징인지 한번 볼게요. 이별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고 왜 화자를 보낸다고 그랬지? 서운하면 아니올시에라. 잡사와 두어리 만나난 잡고 싶지만 붙잡아 두고 싶지만 당신이 내가 그렇게 가지마 나랑 같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보기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저 그냥 보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희생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이죠. 자, 윗글과 달리 보기에는 이번에는 진달래꽃에는요. 임의 앞날을 축복해주며 자신을 희생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맞죠? 자, 마지막 볼게요. 윗글과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1번, 2번과 같은 유형으로 공통점 찾는 것인데 현재의 사랑에 순응하면서도 임과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 이거는 가시리에선 보여. 왜?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간절히 이제 간청하면 당신이 언젠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태도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진달래꽃에서는 달라요. 진달래꽃에서는
임과 나의 영원한 이별. 그러니까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나를 떠나면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임의 앞길을 축복하고 희생하는 태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달래꽃에서 보여지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 5번. 정답 맞춘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너무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줍시다. 박수.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이 정답을 맞춘 친구는 이따 끝나고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서술형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쵸? 이 윗글의 전체적인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 있었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아, 우리 임금님 덕분에 대평성대한 세상이다. 위증질과 대평성대. 태평성대한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 요 독특한 후렴구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시는 정과정입니다. 자, 정과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배 문학입니다. 유배를 가가지고 쓴 시가 되겠는데요. 내용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내님을 그리자와 운이 나니 산적동새 이스타요이다. 이거 무슨, 잠깐만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고려 가요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지. 삼분후, 일단 삼음보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죠? 분연체, 그리고 세 번째는 후렴구가 있다 했는데 세 개가 다 없어요. 고려가요 맞아요, 선생님? 세 개가 다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배웠었던 향가랑 좀 비슷한데요? 그렇지. 향각의 고려가요야. 향가의 느낌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향각의 고려가요라는 건데, 어디에서 향각의 고려가요 같은 느낌이 드냐? 일단은 이거 몇 줄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1, 11줄? 근데 여기가 짧잖아. 9줄이 짧잖아. 9행이 짧잖아. 이거를 만약에 하나의 행으로 보면은 몇 행인 거야, 총? 10행인 거야. 그러면 10줄이다? 약간 무슨 느낌이야? 19채 향가 느낌 나요. 19채 향가의 형식. 그리고 19채 향가는 내용상 몇 단 구성? 3단 구성이지. 마찬가지로 3단 구성되어 있다. 1행부터 4행까지가 기고, 그리고 5행부터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10행까지가 이제 서. 마지막이 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결은 사실 향가로 치면은 뭔 거야? 낙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낙구의 첫머리가 향가에서는 무조건 감탄사여야 되잖아. 그와 같이 결사, 결의 첫 머리가 감탄사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 향가의 느낌이 물씬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향가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했을 때 향가는 작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불렀는지?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를 누가 먼저 불렀는지 알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그게 고려가요의 특징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저 위에 정과정 써져 있는 거 옆에 봐봐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정서라고 써져 있죠. 작가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 작가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 유일합니다. 고려가요에서 유일하게 작가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보면, 작품의 내용을 보면은 정서가 이제 고려의 신하였었는데 당시 이제 임금한테 엄청 예쁨을 받았었던 신하였단 말이야. 근데 이 신하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정권이 바뀌고 다음 왕이 된 다음에서는요, 다음 왕께서 재위하게 되니까, 즉위하니까 신하들이 그동안 예쁨 받았었던 정서가 좀 그랬나 봐. 정서가 이제 또 외척 가문이기도 했거든, 외척이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온갖 이제 이 읍소를 올려가지고 정서가 사실 역모를 꾀하려고 합니다. 이런 참수들을 막 몰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임금이 불러요. 당시 왕은 의종이었었는데 이 의종이 부릅니다, 정서를. 그래가지고 정서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자네 말이야, 너희 신하들 사랑해서 너무 여론이 좋지 않아. 자네도 알겠지만 이 신하들이 계속 이렇게 잠수를 보내는 와중에 무시할 수는 없는 걸세.
그러지 말고 잠깐 쉬고 온다 생각하고 고향에 가가지고 좀 쉬다 오게나. 네, 머지않아 부르겠네. 안 불러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정서가 답답해서 진짜 다 가슴이 뻥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역물을 꾀하려고 한 적도 없고 잘못한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유배를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당신이 나를 안 불러주니까 난 미치겠대.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담은 유배에서 억울함을 담은 이러한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렀다라는 거지. 이거를 의종이 알게 됐을 때 이 의종이 아유 참 이렇게까지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만 하고 말아요. 불러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의종이 정서를 고향으로 유배 보낸 뒤 그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찾지 않자 정서가 지어 부른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 나니. 여기에서 내 님은 누군 거예요? 시적인 대상, 임, 즉 임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임금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임을 그리면서 운대요. 억울해서 운다기보다 뭐 보고 싶어서 운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화자를 여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화자를 여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이 유배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인 것처럼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인 것처럼 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런 충신 연주진사, 연군지저용의 정서를 나타내는 듯한 거 이거 조선시대에도 계승이 되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철의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 같은 작품들이 가사의 백미로 꼽히는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 이런 작품들이 최초의 유배문학이었었던 정과정에서 이제 계속 전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님을 그리자와 그리워하며 울며 지내니 삼접동새. 접동새 방금 했잖아. 그치? 접동새가 무슨 새라 그랬어요? 무슨 새라 그랬지? 두견새라고 했었죠. 두견화가 뭐야? 진달래야. 근데 진달래 꽃도 우리 방금 했었죠. 두견화는 꽃이고요. 띠용. 자, 두견화는 꽃이고 두견새가 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견새라 그러면 감정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입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해 정서를 나타내고 화자와 동일시되는 존재야. 화자와 정서가 동일해. 동일시되는 존재. 왜? 이 접동새의 울음이 원체 구슬프니까 이러한 정서가 산의 정서가 관통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라고 대놓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합니다. 아니며 거칠으신들 이게 거칠으신들이 거짓인 줄 요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에 대한 참소, 그러니까 내가 영모의 죄를 깨했다는 나를 참소하는 말이 거짓인 줄 누구는 아실 거래요? 잔얼 효성께서는 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잔얼 효성 밝은 달과 새벽의 별께서는 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천지신명이라고 부릅니다. 천지신명이라고 불러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지신명께서는 알고 계실 거래요. 나의 결백을. 근데 이게 비슷한 작품이 또 있다? 여러분들 우리 정읍사 배웠었지? 달하 높이곰 도다샤. 그쵸? 높이곰 도다샤.
정읍사에서도 정목사가 망부가였잖아. 계속 이제 돌아오지 않는 힘을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돌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이 여성 화자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달님께서는 아시거든요. 이 달님이 정읍사에서 기원의 대상이었죠. 즉 기원의 대상 천지신명인 거야.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잔월유성은 천지신명, 다른 작품에서는 정읍사에서 나 본 적 있어 라고 이렇게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